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 오후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교육 과정에서 여러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와 관련한 소식 먼저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4월 2일 재보궐선거일이죠.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한 이제 자세한 분석은 내일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뉴스와 사설, 칼럼 중심으로 논평을 계속 해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오늘 하루의 전체 이슈 그리고 최근 전국의 흐름 이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만평 코너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 만평 코너의 이름은 윤석만평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윤석만평 마지막 코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은 분리하면 다 비관세 장벽, 자국 우선주의 미국의 얼굴입니다. 네, 앞서 처음에 제가 밝혔던 것처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녘이 될 텐데 이때 발표되는 내용이 아마 대강의 흐름은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31일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죠.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은 약 7페이지에 걸쳐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상호관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대강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사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무역 상대국엔 혼돈과 불안의 시대가 본격화하는 날이다. 보고서는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부터 약값 정책까지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무역 장벽을 거론했다. 외국에서 $10,000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기술 이전과 같은 부분을 아예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불공정한 처사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협상과 딜의 과정인데 그 부분을 좀 트럼프 행정부는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차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해나갈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상호관세 이 정책을 통해서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해 올 텐데요. 어쨌든 내일이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겠죠. 그러면 이 대강의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아주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세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한번 다시 또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가장 큰 이슈의 흐름이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뉴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선고와 관련한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기사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5개인데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되느냐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쟁점이 뭔지 조금 잊혀졌어요. 그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적법했느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내란과 사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이런 요건이 맞았느냐라는 것,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있어서 국무회의라든가 그런 의견 수렴과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쟁점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포고령의 내용, 우리가 처음에 그 포고령을 접했을 때 이거 뭐지?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포고령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포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나중에는 어떻게 말을 바꿨습니까?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금의 위기 상황,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계몽령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계몽령의 이유로 내건 것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정 발목을 잡고 또 줄탄핵을 하고 있으니 또 예산안까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 제대로 국정을 펼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계몽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방조하고 있다든지 혹은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을 두 번째 사유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포고령의 첫 문장을 잘 보면 앞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럼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군부대를 투입하고 또 이런 과정, 나중에 정치인 체포설도 논란이 됐었죠. 이런 걸 본다면 아마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으로 본 건가?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혹은 부정선거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체.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밝혀진 적이 없고, 그거는 이제 음모론이니까. 그래서 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첫 문장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여러분, 비상계엄에 비상계엄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까지 비상계엄으로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헌위법이에요. 그러나 포고령에는 제일 첫 번째 포고사항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 뭘 했습니까? 군부대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위헌 위법 사항이 맞아요.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위헌 위법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전공의 얘기가 있어요. 전공의는 바로 복귀해라. 비상계엄령인데 전공의가 들어간 거는 참 이 문맥상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을까를 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표현 중에 하나가 처단한답니다.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거죠. 이 처단한다는 게 이 대명천지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표현입니까? 처단한다. 이거는 정말 무슨 그 북한이 쳐들어와서 북한과의 교전이 벌어지거나 뭐 그랬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국민을 향해서 처단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쟁점, 포고령의 위헌적 내용이 다분하다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 앞서 살펴본 거예요. 국회를 장악하고, 그죠? 국회를 장악한 거, 이거는 비상계엄 이 법령에 따라서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한 이제 쟁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선관위에 대한 장악 시도.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상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정치인과 법관들에 대한 체포 시도, 정치인 체포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사람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인데 왜 껴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 인물이 거론되고 있죠. 뭐 김어준 씨도 있고, 또 과거에 뭐 권순일 재판관이나 이런 어떤 법관들에 대한 체포 시도, 정치인 체포죠. 이것들이 5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계속 이제 길어지면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기를 한 3월 초중순쯤에는 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뭐 한 3주 이상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친 겁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좀 까먹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이 쟁점이 뭐였지? 좀 많이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5가지 쟁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이 뭐죠? 5개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을 할지 말지는 그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5가지 사항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하나하나 중대한 법령 위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탄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아마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정과 그리고 형사법원의 내란죄, 혐의, 유죄, 무죄 판단 여부는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은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제가 다시 짧게 요약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비위 사실을 저질렀어요. 이거 예를 들은 겁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무슨 뭐 관계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폭언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비위 사실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조직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죠. 이건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의 행동이 적법했느냐, 아니 적합했느냐, 부적절했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릴 때 징계의 정도가 강하면 해임, 해고, 파면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해임, 해고, 파면 조치하고 이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불법이냐, 아니면은 불법이 아니냐,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건 전혀 별개의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대통령으로서 이 직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대통령이 형법상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형법상 유죄냐, 무죄냐, 뭐 지금 이제 내란죄 이런 부분으로 혐의를 받고 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물론 뭐 영향이 없을 순 없죠. 이게 같은 동일한 사건이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유죄냐 무죄냐까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가 헌법적으로 옳으냐, 법리적으로 그르냐, 잘못됐냐를 포함해서 대통령으로서 계속 직무 수행을 하는데 적합할 것이냐, 아니면 적합하지 못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이 수점을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 위법적이냐를 따지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귀했을 때, 혹시라도 복귀를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는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다음 기사 보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침탈 시도, 위헌이 명백하다, 혹은 입법 독재에 맞선 권한 행사다. 이게 전문가들의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기계적인 객관성, 균형성,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뭔가 한쪽의 의견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론사는.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세련되게 숨깁니다. 물론 칼럼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자기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유튜브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기계적인 객관성, 중립성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딱 21년째 이제 기자 생활을 했죠. 만 20년 기자 생활을 했고 얼마 전에 사직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제 몸에 배워온 어떤 기자의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분들과는 달리 그분들처럼 속 시원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저의 철학은 그래요. 사실만 말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을 할 거면 사실로서 근거를 정확하게 된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자신이 본인이 직접 취재하지 않았으면서 혹은 어떤 기사라든가 혹은 책이라든가 어떤 정확한 논거, 사실적 논거가 없으면서도 그냥 주장만 떠드는 유튜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고 가짜 뉴스로 밝혀져서 뭐 금전적인 배상을 한다거나 뭐 형사상 그 조치를 당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모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음해를 해가지고 그죠? 그럼 고소고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튜버들 중에서는 사실적 논거 없이 그냥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우리 뉴스엔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합리적이고 또 상식을 갖춘 또 스마트한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지적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어떤 사실로서 논거를 되는 방식으로 항상 저의 의견과 논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런 겁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이 부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뭐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뭐 또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쟁점,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특수부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에서 국회 경내 이제 CCTV가 공개됐는데 시민을 이렇게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 같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뭐 어둡고 좀 흐려서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군인이 시민을 이렇게 좀 연행하듯이 하면서 뭐 좀 소지품을 좀 빼앗고 뭐 그런 모습들이 국회 CCTV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하는 게 이거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의 분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고령 1호는 역대 포고령 중에, 그러니까 역대 있었던 비상계엄 포고령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다. 계엄 선포로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고 국회 침탈이나 선관위 침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적진에 침투해서 표적을 남살하는 공수부대가 국회의사당에 간 것만으로도 탄핵 요건이 충족된다. 이 멘트가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의 멘트인데 조선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이 일단 비상개업을 선포하려면 문서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부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서라는 거는 그 대통령 서명에 이어서 이제 장관들이 서명을 이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상희 명예교수의 예상은 만장일치로 탄핵될 거다.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는 게 한상희 명예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방승주 한양대 교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쟁점마다 아까 5개 쟁점이 있다고 그랬죠. 별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8대 0으로 의견이 일치될 거다. 이것도 역시 만장일치로 될 거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곧바로 해제했다. 그리고 당시 계엄은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한 거다.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지 헌재가 재단할 영역이 아니다. 헌재가 사후에 재단할 영역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다. 그런데 저는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분석에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죠? 전쟁, 사변, 내란 혹은 그에 준하는 요건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다? 이거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검경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것 같다.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이 이야기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한쪽에서 이제 전망되는 5대 3 대드락 상황을 이제 분석해 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근데 5대 3 대드락 상황은 이제 이미 해소된 겁니다. 이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5대 3 대드락 상황이 이 담론으로서 기능했던 이유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지? 아마 5대 3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구나 라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 5대 3 얘기가 나온 거지. 5대 3 이야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4대 4가 되면 몰라도. 왜 그러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대 3이라는 거는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8명이죠. 그죠? 8명 상태에서 5대 3으로 기각을 결정 내리면,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정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6대 3이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아마 90% 이상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걸요? 그죠? 90% 이상의 국민들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6대 3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5대 3이 진실이라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막은 상태에서 5대 3으로 기각 결정을 헌재가 내린다? 그러면 전 국민은 아니겠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60%의 국민들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막 사변까지는 아니고 폭동에 준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결국은 헌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5대 3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기일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논거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저는 의견과 주장을 얘기할 때 논거를 댄다고요. 작년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 여부 심사를 하면서 그때 헌재가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그때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들이 임명이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족수가 부족했죠. 그래서 그때 헌재가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고를 우리가 미룰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미 헌재가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작년에. 그 얘기는 뭡니까?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 만약에 5대 3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헌재는 절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왜? 이것 자체로 헌법재판관 한 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서 기일을 잡는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얘기하는 5대 3 기각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잘못된 예상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강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굳이 말씀으로 표현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인터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날 거다라는 거를 기사가 중앙일보에 있는데, 중앙일보가 그 기사에서 제목을 크게 뽑았는데 한번 그걸 살펴보시면 탄핵의 향방이 중앙일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또 조선일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 사설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자, 이거 계속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죠.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승복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요건 넘어갈게요. 제목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기사는 오늘 4월 2일 재보선입니다. 그죠? 재보선이 이제 23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오늘 자정력은 돼야 윤곽이 나올 텐데,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념 지형이, 정치 지형이, 특히 보수 안에서의 정치 지형과 구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이와 관련한 소식은 내일 한번 살펴보고요. 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 예고해 드렸던 윤석만평 시간입니다. 윤석만평 시간에는 지금 최근의 전국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사이트 있게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설명드릴게요. 윤석만평은 우리가 보통 만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논평, 만평. 그런데
제가 하는 만평이다 해서 윤선만평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름이 적합합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또 의견 주십시오. 자, 오늘의 윤성만평 첫 번째 시간에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로컬뉴스의 여론조사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기사는 그저께 기사예요. 그저께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요 기사가 생각보다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제 헌법재판소가 막 기일을 잡고 뭐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기사가 크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 기사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그 한번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성만평 너무 좋다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름을 제가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윤성만평 코너도 앞으로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입니다. 근데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쵸.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무죄를 받았으니까. 여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그럼 죄가 진짜 없는 거였어?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재명 뭐 찍어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으로선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그 선호도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양쪽에 있는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을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이재명 선고가 무죄가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선고 무죄가 나고 제가 바로 직후에 어떤 전망을 해드렸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무죄로 인해서 관망했던 중도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들이 결집을 할 거다라고 제가 그때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상대로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좀 더 좀 과격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분위기가 많이 희석됐죠. 지금 힘이 빠졌죠.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보십시오.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은 15.4%에서 12.9%로 떨어졌습니다. 빠졌어요. 떨어졌죠.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선호도는 6.5%에서 8.8%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한 20, 3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뭐 숫자가 6.5에서 8.8이 좀 이게 숫자가 적지만 퍼센티지로 비율로 보면은 이게 많이 오른 거다.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은 또 어때요? 오세훈 시장 떨어졌죠? 홍준표 시장도 떨어졌습니다. 그죠? 안철수 후보도 떨어졌어요. 유독 범보수에서는 한동훈 대표만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보수가 이거 계속해서 지금 이거 김문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뭐 탄핵 반대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 그렇지.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MDMK가 있었어.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MDMK를 막아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빠진 거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떻게 된다? 한동훈 대표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한동훈 대표하고 김문수 장관하고의 이 선호도 격차가 불과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그죠? 오차범위 안에서의 차이로 좁혀졌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가장 인상 깊은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3월 2일에 첫 공개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대표에게 좀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점은 뭡니까? 영남, 그것도 TK,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와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대구 경북에서 선호도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구 경북에서 선호도 1등이 김무수 장관이냐고요?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이냐고요?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구 경북에서 선호도 1위예요. 한동훈 대표의 선호도는 16.5%,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14%, 홍준표 시장은 11.7%, 오세훈 시장은 9.3%. 한동훈 대표가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중에 1등이란 얘기입니다. 2등이 김문수 장관이고요.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저께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강도가 센 반계엄 특위가 열릴 것 같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죠. 이 반계엄 특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힘들어질 사람이 누구다? 내란에 동조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이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이 이야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온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100% 당선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재명 대표는 MDMK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2개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그림에 그려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막 원전을 폐기하고, 그죠? 멀쩡한 논을 갈아엎어서 태양광 다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소작하던 농민들 다 떠나게 만들고, 그 산등성이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여름에 막 산사태 일으키고, 그죠? 임대차 3법이니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 집값 다 올려버리고, 나중에는 통계까지 막 조작했죠? 통계까지 조작하고.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아닙니까? 서해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는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 제대로 해결도 안 됐어요. 이랬던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제가 그 다음 형용사는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수 역사에서 대역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린다면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동시접촉사 여러분들이 약간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은 곳에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옆에 계신 동료분들께, 친지 여러분께, 또 친구들께, 혹은 지역구 내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의견을 많이 주셔야 돼요. 어떤 의견?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선거 끝난 거 아니다. 우린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그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러나 어쩌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소수의 일부의 영남권 국회의원들 중에는 일부의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나는 어차피 내 지역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그냥 편하게 내 지역구만 지키고 대통령은 누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 세대, 청년 세대, 자녀 세대,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이란 터전 안에서 대한민국을 가꾸고 또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조기 대선에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1%, 2%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10%, 20%, 30%가 되는 거예요. 50%, 60%, 70%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지난번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얼마 안 되는 한 20여만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도 당시 국민의힘이 폭망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전체 득표수를 보면 한 5% 정도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은 이슈가 많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이렇게 비토하고, 또 김건희 여사 이슈, 황상무 수석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5% 정도 차이로 졌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선거 얼마든지 해볼 만합니다. 해볼 수 있어요.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해볼 수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찬반 여론은 압도적으로 비상계엄 반대 여론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비상계엄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의 사람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캠페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기는 내란당이다 라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왜? 국민의 대다수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에서는 정말 선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미래로 가는 선거여야 된다.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86세대, 86세대, 제가 말하는 86세대는 86세대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0년대생의 많은 동료 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86세대 정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86세대 정치인들은 뭐 했습니까? 80년대에 학생운동 했었던, 물론 인정해 줘야 돼요. 학생운동 할 때 뭐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1년, 2년, 뭐 아니면 2년, 3년 그 경험을 갖다가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거는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87 체제에서 6월 항쟁이 당시 학생들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넥타이 부대가 들어가고 그 당시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숨죽여서 응원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한 겁니다. 87년 민주화가 그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86세대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86세대 정치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르면 90년대 후반부터 정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86세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남은 게 뭡니까? 우리 정치가 발전을 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 이 세 가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네, 오늘 제가 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열변을 토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동시 접촉자 수가 1,6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 부분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했던 말씀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빌님, 텅빈 충만님, 두 분께서 또 소리없이 또 무언의 메시지로 응원을 해 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 몇 가지 제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얘기를 했더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똑같이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이런 표현을 같이 써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말들이 좀 많이 퍼져 나가면 또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가이드 6일님, 센스 있으시네요. 가이드 6일님, 센스 있게 인물 교체 한동훈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님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레이스님의 이야기는 그동안 선거에서 지면은 다 한동훈 책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 선거 결과에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칠 텐데, 윤석만평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윤석만평 인사이트가 있게 들렸는지 여러분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내일도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아침 9시에 찾아뵙겠고요. 또 윤석만평에서도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10시부터는 김혜수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사랑방 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10시부터 계속 방송 이어나갈 테니 여러분도 같이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